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일입니다. 애플이 차세대 전기차 시장에 참선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애플은 2016년서부터 타이탄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죠. 언론에서 야 이거 전기차 프로젝트지? 그랬을 때 당시 애플은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애플은 전기차 만드는 거 맞구나. 그러다가 이제 타이탄 프로젝트의 수장이었던 레스필드가 테슬라로 이직을 하면서 이제 포기했나 보다. 다이슨처럼 아이 뭐 그래. 아이폰, 그 다음에 아이폰을 기반으로 한 애플 생태계 이거는 잘 지키지. 뭘 전기차까지. 그러다가 다시 레스필드가 타이탄 프로젝트에 복귀를 해서 한 200명 정도 정리해고를 하고 나서 새롭게 지금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다시 공식 인터뷰를 한 상황입니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통합 OS 쪽에 주력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정도에서 전기차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완성차 만들겠다, 애플 전기차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자율주행은 뭐 원래부터 애플이 꾸준히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OS, 애플의 폐쇄성을 장점으로 하는 이게 자동차 시장에서는 장점입니다. 해킹이나 또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우분투나 안드로이드보다 오픈소스보다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들고 온 핵심이 LFP, 리튬 인산철. 화학기호라면 LiFePO4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겠다. 이걸 배터리원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애플이 아무리 애플 브랜드가 저 세상 브랜드라고 해도 야, 이게 리튬 인산철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애플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긍정론으로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 부분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와, 애플이 괜히 애플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10년 넘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형을 일으켰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바꿔놓은 21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인류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다운 혁신성, 여전하구나. 정말 대단하다.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왜? 사실 리튬 인산철은요, 전기차 업체에서 거들떠도 안 보는 겁니다. 이걸 왜 사용을 해? 에너지 덴시티가 낮아요. 그러니까 활성 물질이니까 배터리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세퍼레이트죠. 그 다음에 전액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양극재는 이 리튬 이온과 반응해서 이 에너지를 일으키는, 말하자면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류를 내게 하는 그런 활성 물질입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음극재는요, 그라파이트층에 이 리튬 이온이 전자와 다시 결합을 해서 충전 상태, 환원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세퍼레이트는 양극과 음극이 맞닿으면은 저항이 없어지니까 열폭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이온만 통과시키게 하고 단락을 시키는 겁니다. 이 접점이 맞아서는 붙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전해액은 이온이 아무데나 가서 결합을 해서 전자가 쏟아져 나오면 열폭정적으로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리튬이 물에 들어가면 빵 하고 터지잖아요. 이게 전자가 한꺼번에 막 뛰어서 나오니까 열이 갑작스럽게 올라가서 팽창, 폭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방지해 주는 게 전해액입니다. 원가 비중이 이 양극재가 40%, 음극재가 한 14-15%, 그 다음에 셔퍼레이트가 한 14-15%, 전해액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재가 가장 이제 배터리 원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코발트가 주범이에요. 코발트가 이 톤당 막 5만 불, 6만 불, 10만 불, 뭐 그 이상 가기도 하고 막 계속 널뛰는데, 왜 그러냐면, 코발트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서 납니다. 콩고, 아프리카 콩고에서 나고 중국에서 납니다. 콩고에서 한 50% 이상,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 40% 이상 그 정도가 납니다. 근데 콩고는 내전이 끊이질 않고 인권이 보장된 나라가 아닙니다. 분쟁 광물이니까 야 이거 도의적으로 좀 이거 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민주자유주의 이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중국이 어떻습니까? 중국은 히토류가 많이 나는 나라이고 또 히토류 가공 산업에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전기 모터 만들면서 야 여기에 네오디뮴이라는 히토류 들어가서 동경 모터 퍼머넌트 마그넷 이 연구 자석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쟤네들 믿을 수가 없어. 쟤네들 나중에 전기차 시장 돼서 수요 많게 되면 이거 장난이 칠 텐데, 우리 그냥 SRM 인덕션 모터 사용하자.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 이분이 이거 유도형 모터 개발하셨으니까 오마주하는 그런 면에서 하자. 근데 이거 토크 리플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소음 진동 고속에서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일단 기술로 그걸 커버를 해. 해서 하다가 이 다른 업체들이 이제 완성된 전기차들의 그 결과물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테슬라가 압박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퍼머넌트 마그넷 SRM 쓰자.
그래서 모델 3에서부터는 그걸 쓰고 모델 X, 모델 X에서도 부분적으로 인덕션 모터랑 같이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지만 여전히 히토리오 많이 안 써. 네오디뮴 최소화시켜서 써. 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로 다 돌아오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덴시티가 높으니까 이걸 잘 사용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코발트 원가가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문제도 있고 폭발 가능성도 있다. 이 전해액이 인화 물질이고 또 여기에 사용되는 물질 때문에 이게 물하고 섞이면 불화수소 나오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또 연쇄 폭발로 이거 걷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불안 나는 방식으로 솔리드 스테이트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올인을 했고 뭐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발표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량 생산되고 에너지가 안정돼서 상용화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논문들 보시면은 전문적으로 이제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거 앞으로 상용화해서 대중화 솔루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는 대략적으로 3년 이상 필요하다. 적어도 5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토요타 내부에서는 전고체에 올인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결과물 2021년도에 낸다고 했으니까 결과물은 냈어요. 그런데 이게 전 라인업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완성도와 양산 그런 시설들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토요타에선 동요가 많다 그래요. 전고체 사업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이 안 되고 있고 어려움이 많고 또 전기차 전동화에 토요타가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계속 시장을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요거는 따로 콘텐츠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리튬 이온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뭐 리튬 메탈, 리튬 황, 뭐 솔리드 스테이트 이런 개발해서 싣고 있는데 전기차 업체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NFP, 리튬 인산철. 원래 리튬 철 인산축으로 이제 수식이 쓰는데 우리는 리튬 인산철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리튬 인산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리튬 인산철을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애플이 마진 좋아하더니 이제 배터리도 가장 싸구려로 쓰려나 보다. 애플이 만들면 팔리긴 팔리겠지만 저도 무리실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를 봅니다. 왜? 지금 애플이 전기차 시장의 핵심을 두 가지로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이건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수급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뭐 자체적으로 자기 규정을 쓰고 있으니까 2860에서 1170, 4680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라미네이트 팩으로 된 셀, 모듈, 팩, 이 공정의 배터리를 다 쓰겠다고 하거든요. 현대 EGMP도 이제 그 공정이고요. 폭스바겐도 그렇고 메르세데스 벤츠, BMW, 그 외 브랜드들이 다 그걸 쓰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팩은 한정적이에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CATL, 파나소닉, 삼성 SDI 있습니다만 이들 업체들이 쏟아내는 양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나 없이 지금 우리한테 먼저 달라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안 되니까 합작자 설립해가지고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대의 핵심은 누가 더 배터리의 수급을 원활하게 해낼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많은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GMP 발표를 해서 하드웨어 좋은 거 다 때려박았는데 내년에 그 4월, 5월쯤에 아이오닉 5가 EGMP 첫 번째 모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첫 해에 기획한 물량이 8만 대가 안 돼요. 7만 5천 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 수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2025년도에 한 100만 대 수준. 뭐 이 정도 보고 있어요. 이게 배터리 때문입니다. 애플이 너나 없이 지금 달라고 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우리 썼다가는 저걸 난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도,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돼 있고,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잘 해봤자, 배터리가 있어야 이걸 실어서 내보낼 거 아니야. 어떤 배터리가 지금 남아도냐? 어떤 배터리가 지금 전기차에 실어 놓으면은 공급에, 수요에, 수급에 어려움이 없냐?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저거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잖아. 같은 무게로 하게 되면 리튬이온보다 1.5배 더 리튬이온이 높은데, 그럼 무겁게 실어야 되는데, 차가 무거워지면 전비도 떨어지고, 그 하중 부담을 통해서 각 부분의 부품이라도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차도 굼떠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래서 생각한 게 모노셀로 아예 그냥 바꿔버리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배터리는요 셀로 만들어요. 왜 셀로 만드냐면 이건 범용화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자기 자동차의 규격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셀 단위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가져다 사용해서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을 사와다가 이걸 모듈로 만들고 팩으로 만들어서 차에 맞게 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패키징을 3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셀로 만들고 모듈로 만들고 팩으로 만들고
그러면 패키징 할 때마다 밀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공간들이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꾸 원통형을 넓혀 나가는 것도 원이 이렇게 쫙 이렇게 쌓여지다 보면 그 사이사이 빈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원통을 아예 넓혀버리면 빈 공간이 비율적으로 줄어드니까 이거를 2X70으로 또 4680으로 점점점 넓히다가 나중에는 그냥 프레임에 넣어. 아예 이거를 팩으로 만들지도 말고 프레임에 깔아버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LG에서도 셀, 모듈, 팩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고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니까 이 배터리 셀 밀도가 떨어지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MPI, 모듈 팩 인터그레이티드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CATL도 셀 투 팩, 모듈을 생략하자. 그냥 셀로 팩을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전반적인 밀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게 리튬 이산철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 전위 차이, 이거 배터리가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요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이 전위 차이가 많이 나는 물질일수록 에너지 밀도는 높아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리튬 배터리가 현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중에서는 가장 높이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규격들 많이 발표되는 것도 그걸 높여서 좀 더 무게를 낮춰서 무게당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리플래시를 높여서 뭐 1000회 그 이상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아예 뭐 모듈, 팩 다 공정 제외하고 모노셀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낭비되는 공간, 밀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고 또 셀이 커지면 에너지 효율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아예 설계를 바꿔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셀로 만드는 게 범용화 솔루션도 만들려고 다른 브랜드에게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가공하기 쉽게 모듈로 해서 팩으로 해서 뭐 사이즈에 상관없이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전용으로 애플에만 사용되는 배터리로 아예 디자인을 해서 애플 전기차에만 들어간다 그러면 모노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플이 어떤 기업입니까? 애플은 선택과 집중을 기가 막히게 하는 기업입니다. 애플의 프로덕트 보면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PC도 그렇고요. 아이폰 관련된 제품들도 그렇고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 몇 가지 안 되는 제품을 통해서 최대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애플 생태계가 바운더리로 해서 사람들에게 더 확장된 즐거움과 경험을 선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몇 개 안 되는 제품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도 애플이 만들면 뭐 2가지 내지는 3가지 정도로 단순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 2가지나 3가지도 뭐 플랫폼을 공유화시켜서 뭐 사이즈만 다르게 하고 배터리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면 배터리는 한 가지로도 통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노셀로 애플에 맞게 디자인을 한다 하더라도 수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량 확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리튬 이산철 경쟁에 첨예하지도 않고 많은 수량이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의 모노셀. 그럼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이 리튬 인산철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애플 쪽과 협력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물량이 확보가 되는 보장된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애플과 기존 기업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기존 기업들은요, 자신이 주력하거나 개발하지 않은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그런 파츠에 대해서는 그냥 사와서 그냥 맞게 모듈로 해서 뭐 팩화해서 집어넣는 이 정도 선에서 그치는데 배터리마저도 우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겠다. 지금 M1 프로세서나 A14 보면은 애플 기기의 소프트웨어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한 그런 AP들입니다. TSMC에서 파운더리를 해주는데 지금 공정이 낮아지면서 확보된 공간을 다 어디로 쓰고 있냐면 NPU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A14 같은 경우에는 이 NPU의 영역 부동소수점 연산 성능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11 TOPS, 초당 11조의 연산을 하는 그런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사용하는 FSD PC박스 NPU는 초당 144 TOPS죠. 이거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부동소수점 연산 TOP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FPS도 중요하고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으로 들고 다니는 일상적인 모바일 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디자인된 커스터마이징된 AP를 그냥 모바일 기기 또 PC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통합 OS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애플 전기차에도 통합을 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그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냐면 테슬라에서 짐 켈러가 FSD PC박스를 만들어줬는데 이거
2014년도에 그 엑시더스 7000 시리즈 삼성의 빈티지 가지고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TOPS하고 FPS만 높인 거예요. 자율주행에서는 이게 필요하니까 요거만 커스터마이징 하면 돼. 그래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성능 좋다 그래서 이거를 PC AP로 아니면 뭐 모바일 AP로 사용한다? 효율 안 나옵니다. 자율주행에 맞게 그 부분에만 주력을 한 겁니다. 애플도 다른 제조사들은 범용 솔루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제조사들을 다 고려해서 이건 넣고 저건 넣고 다양한 부분들이 고려된 장치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애플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하고 취약한 부분 또 확장된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춰져서 커스터마이징 된 아주 세밀하게 조율된 그런 장치들을 사용을 해서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애플의 하드웨어와 안드로이드 진영, 뭐 윈도우 진영의 하드웨어를 놓고 누가 더 우수하냐, 누가 더 성능이 막강하냐 가지고 끊임없는 논쟁들을 하는 이유가 애플의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 윈도우 진영은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똑같은 OS를 놓고 똑같은 환경에서 해봐야지 그걸 어떻게 알아? 한쪽은 커스터마이징 돼서 독자적인 걸로 하는 거고 한쪽은 범용으로 하는 건데 알 수 없어. 그리고 오히려 단가라든지 제조 공정 들어가 있는 뭐 그 구조들을 보면 이쪽이 더 우월해. 이 팽팽한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그겁니다. 어쨌든 배터리도 이런 식으로 애플이 그동안 기가 막히게 했던 커스터마이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차에 맞게 리튬 이산철 그거 별거 아니지. 그거 다 버린 거야. 다 신경 안 쓰는데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쪽에 맞게 고쳐서 모노셀로 해가지고 에너지 덴시티 올리고 무게당 밀도 올려서 그래서 실어 놓으면은 적어도 리튬 이온 배터리만큼의 레인지만 나오면 되고 그것만큼 밀도를 높여서 무게 부담을 늘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소비자들이 보기에 이 정도 돼서 뭐 재충전 얼마 확보되고 어느 정도 거리 갈 수 있으니까 뭐 됐어 이 정도면.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애플은 애플 OS를 기반으로 막강한 디바이스, 모바일과 모빌리티가 결합을 해서 애플 생태계를 통해서 엄청난 콘텐츠의 바다를 통해 모빌리티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다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즉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격이 아닌 기존의 생산시설에서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지만 왜 사용이 되지 않는지를 그걸 파악을 하고 이 부분만 보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서 올려놓으면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점에 주안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전기차는 에너지 덴시티, 리플래시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안전성입니다. 불 나면 안 돼요. 근데 리튬이온은 불이 납니다. 왜 불이 납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해액이 문제예요. 전해액이 이게 강력한 인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전해액을 뺄 수가 없어요. 전해액을 빼게 되면은 이게 이온이 안정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해요. 아무 데서나 결합을 하기 때문에 전자가 그냥 빠져나오지 말아야 돼서 확 빠져나와가지고 열폭주 현상이 그래서 벌어집니다. 전해액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전해액을 없앨 수 없으니까 이 전해액을 아예 고체 타입으로 만들어버리자. 활성 물질을 섞어서 아예 흐르지 않게 그리고 전구가 전극이 닿지 않게. 액체는 이게 얇은 샌드처럼 되어 있는 거니까 덴드라이트가 이걸 셰프레이트 막는 걸 뚫어버리면은 전극과 전극이 닿아서 저항이 없어져 버리니까 열폭주로 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야 된다. 리튬 메탈로 음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리튬 인산철은 배터리의 그 화학 구조가 리튬이온의 충산 구조가 아닌 대단히 안정적인 올리빈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튬 이온이 움직일 때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움직이게 돼서 열이 많이 나질 않아요. 열이 많이 나질 않으니 열로 인해서 생기는 화재 위험성도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손상이 되더라도 내부 셀만 망가지고 화재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수명도 길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외면을 받았던 건데 이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하면 그 다음에는 다 장점이니까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했었던 그런 전기차 대비 여러 가지 스토리를 풀 수가 있어요. 우리 애플카에 들어간 애플 전기차에 들어간 전기차 배터리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나 그 외 업체들이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무게도 무겁지 않으면서 레인지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애플의 폭넓은 생태계를 통해서 커넥티비티에 뛰어난 혁신 그리고 유저 익스페리언스 면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전기차입니다. 자율주행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율주행은 하드웨어 성능에만 의존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V2X가 가장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 얘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V2 Everything 그러니까 자동차와 그 외의 모든 사물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또 비클2비클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통신이 가능한 장치와
연동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을 하면서 복잡한 자율주행을 이어나가는, 자체적으로 센싱을 하고 그걸 판단해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네트워크와 밀접한 연결을 통한 효율적인 자율주행, 이것이 같이 합쳐져야 되거든요. 강력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했었던, 그리고 커넥티비티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 이런 통합 OS와 또 진보된 형태의 자율주행을 제공하고, 그리고 배터리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리튬 이산철의 에너지 덴시티를 높이고 또 공급을 통해서 원활하게 제품을 생산을 하고 또 화재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형태까지 완성을 해놓은 그런 전기차를 내놓게 되면 전기차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소름 돋는 얘기고, 애플의 앞으로 향후 전기차 시장에 우리가 관심을 아주 깊이 가져야 될 그런 단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테슬라가 전기차만 오로지 팠는데 로터스를 기반으로 시제품 나오는데도 한 4, 5년 걸렸고, 최초의 양산 모델이 모델 S가 나오는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야, 테슬라도 9년 동안 삽질해서 겨우 모델 S 나왔고, 그 모델 S마저도 불나고 막 사연 많고, 그러다가 2017년, 18년에 기획돼서 이제 출시된 모델 3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불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사실 그 모델 3를 개발을 하면서 테슬라의 수장이던 일론 머스크가 고백을 했었죠. 팀쿡 찾아가서 애플, 야, 우리 테슬라 좀 사줘. 지금의 10분의 1 가격으로, 제안을 했는데, 팀쿡이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구글의 그 레리 페이지에 가서도 테슬라 좀 사줘. 근데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죠. 자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구글도 결국은 그게 이제 테슬라에게는 천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애플이 2024년이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전기차를 낼 거야. 그런데 애플은요, 테슬라처럼 1부터 100까지 개발하는 그런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닙니다. 애플은 핵심이 되는 몇몇 기술들만 개발을 하고요. 이것도 파운더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의 도 같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 상품, 브랜드의 가치를 영속시킬 가치, 핵심이 되는 기술 몇 가지를 애플은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합니다. 개발해서 자기의 OS, 자기의 생태계에 맞게 최적화를 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AP가 그렇고요. 소프트웨어. 그렇죠? 전기차도 핵심을 보는 게 이 소프트웨어, 통합 OS는 자율주행이든, 그 다음이 배터리인 겁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애플에서 해내겠다. 그리고 애플의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 있는 강력한 그 애플의 생태계, 애플의 소프트웨어 디자인된 AP를 통해서 OS든 자율주행이든 기반으로 하겠다. 자,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만들어줄 수 있는 위탁 생산 업체를 찾아서 그들과 협력을 이뤄나가겠다. 전기차도 폭스콘 같은 기업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애플이 전기차 사업에서 테슬라처럼 삭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모든 걸 다 자체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쳐야 됐지만, 지금 이제 전기차 가운데서도 이제 레거시 업체들은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진입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변경을 하면서 이미 많은 시행착오들을 극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가장 중심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또 배터리의 중심만 잡아주고, 또 애플의 폭넓은 생태계, 또 콘텐츠의 놀라운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어떤 스펙을 제시를 해서 그러한 전기차를 만들어서 결합을 시켜서 결과물을 낸다면 한 2, 3년 만에도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애플 전기차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기업은 누가 될까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되겠죠. 테슬라가 지금까지 애플처럼 프로덕트만 판매를 하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기점으로 이 자동차 관련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는 테슬라가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업의 거의 일부분, 하나의 퍼즐 조각이죠. 근데 그게 워낙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서 테슬라의 전반적인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슈퍼차저, 솔라시티, 스타링크, 또 뉴럴링크, 스페이스X, 전반적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총체적인 테슬라의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분이 테슬라의 전기차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가 제시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 보다 폭넓고 더 차별화된 익스페리언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데이터 비즈니스를 구글과 함께 폭넓게 사용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어떤 고객들에게 큐레이션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강력한 모바일 기기들을 통해서 모빌리티와 커넥티비티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들을 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제공할 수 있는 앞으로 진보된 모빌리티 익스페리언스보다 애플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익스페리언스가 더 강력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업체 간의 경쟁이 첨예하게 진행이 될 거고, 또 새로운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테슬라는 성장세가 지금처럼 고속 성장세로 계속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루미나하고 멜로다인 주가가 좀 올랐다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좀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핵심 장치들을 무조건 외부에서 사다가 쓰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사다 쓰더라도 결국은 커스터마이징을 합니다. 결국은 개발을 해서 자기들의 기계에 맞게 최적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라이다를 초창기에 멜로다인의 루미나를 사서 얹을 수는 있어도 종국에는 애플이 개발을 할 겁니다. 모빌아이처럼. 모빌아이도 2025년도에 자체 라이다 개발해서 얻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것처럼 애플도 핵심이 되는 그 센싱 기술을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벨로다인이나 루미나 같은 라이다 주식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애플의 전기차 사업이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알 거고요. 또 이런 예상은 사실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아 떨어질 때 막 희열 안 맞았어요. 그럼 I don't care. 이러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칼라에 맞게 뭔가 미래를 예측해보고 또 그림을 그려보고 재밌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런 즐거운 상상하면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마지막 2020년의 마지막 주말 되겠는데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